메디슨의 공백을 개인적으로는 셉셉이가 메워주면 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경기도 중에 그 무릎 부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독이 됐습니다.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이 단순 타박상으로 들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14일에 수술대에 올랐고요. 무릎 수술을 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본인은 해맑게 웃으면서 회복 잘하겠다고 했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이라는 큰 시합을 앞두고 토트넘은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메디슨의 셉셉이까지 창의적인 선수들 다 낮아버렸고요. 손흥민이 더 외롭게 느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정욱입니다.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의 전 감독이죠. 레전드 미드필더 출신 차비 에르난데스한테 포스테코글루 감독 후임 자리를 제안을 했다. 접촉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축구 캐스터로 좀 유명한 분이죠. 리처드 키스. 이분이 좀 이래저래 논란이 좀 있어서 영국 방송가에서도 막 퇴출이 되고 뭐 이런 분이긴 한데 자기 블로그에 직접 올린 내용입니다. 아주 믿을만한 소스한테 들었는데 차비가 제안을 거절했다는 뉘앙스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토트넘이 그 차비 감독한테 접촉을 해서 아무튼 후임 감독을 새로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요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떠나가지고 지금 분명한 것은 현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승과 상관없이 감독 교체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이미 후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브라이튼 거쳐서 마르세유 감독 맡고 있는 그 데체르비 감독 이름도 거명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과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분위기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아무튼 토트넘이 올 시즌에 이래저래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굉장히 흥분되는 이벤트가 남아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올 잉글리시 클럽 대결이라는 점도 화제지만 두 팀이 프리미어리그 16, 17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승 트로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성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단판 승부라는 거. 이 한 경기만 이기면은 올 시즌 뭐 17위를 해도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챔스 티켓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올 시즌에 부진을 만회하려면 다음 시즌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급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면 유럽대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팀 재편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챔스 티켓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정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맨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토트넘입니다. 자, 두 팀 올 시즌에 이미 3차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토트넘은 맨유 상대로 올 시즌에 정말 절대적인 성과를 냈어요. 3전 3승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경기 다 더블을 했고요. 카라바오컵에서도 만나는데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의 3경기를 포함해서 기간을 2년 더 확장을 해보면 최근 6경기 무패입니다. 토트넘이 맨유 상대로 4승 2무예요. 2022년 10월 달에 진 이후에 한 번도 안 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보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졌어요. 3승 1무입니다. 그만큼, 아니구나. 4승 1무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6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는 동안 골 2골을 넣고 활약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최근 6경기 중에 2경기는 출전을 못했어요. 2024년 1월 달에 비길 때는 이제 아시안컵 차출이 돼가지고 나가지 못했었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 상대로 손흥민 커리어 통산 20경기 출전을 해서 5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이 사실 맨유 상대로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에요. 특히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정말 천족관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토트넘이 맨유한테 약했습니다. 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전반전에 3대0으로 지다가도 후반전에 맨유가 5골 넣어가지고 이긴 적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토트넘을 만나면 맨유 팬들은 늘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상대 전적에서도 57승 51무 96패로 크게 밀립니다. 계속 1부에서 만났던 두 팀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최근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거죠. 토트넘이 맨유 상대로
그리고 이게 그 6경기 정도, 특히 3년 정도 이렇게 3시즌 정도 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현재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이 맨유 상대로 그만큼 좋은 성과를 반복적으로 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토트넘은 최근 맨유 상대로 왜 강했을까? 또는 맨유는 왜 약했을까? 그러니까 무관력의 토트넘이고 유관력의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좀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둘이 만나면 이렇게 최근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스포츠 전문 매체인 애슬레틱의 분석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토트넘과 맨유의 올 시즌 맞대결 분석을 하면서 결승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왜 토트넘이 강한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손흥민 선수가 배치된 토트넘 왼쪽 공격 라인입니다. 분석 대상이 이제 두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그 2월 토트넘 홈경기를 대상으로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이제 리그에서 꾸준히 계속해왔던 상당히 높은 라인 공격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 이걸 통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이게 전반 5분경 그림인데요. 중원에서 이제 베리발이 공을 몰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쪽 풀백인 스펜스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마즈라위를 붙들고 있죠.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당히 뭐 꾸준히 견지해왔던 전술적인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 쪽으로 이제 벌리고 디오고 달롯을 이제 유인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을 가진 메디슨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공격을 리드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전반 25분께는 비슷한 상황에서 중앙에 메디슨이 이 뒤에 볼을 잡은 다음에 스펜스가 마즈라위를 또 이제 끄집어내고요. 그 뒷공간을 향해서 손흥민이 뜁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공을 갖고 올라가서 크로스까지 이제 올렸고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마티스텔이 뭐 골은 넣지 못했습니다만 슈팅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상대 수비진들을 끄집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특히 이제 왼쪽 구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공격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에 맨유가 좀 고생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 22분에 이 부분이 이제 맨유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맨유는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마찬가지로 공략을 하면서 해법 찾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롯이 전진을 해서 헤더로 볼을 떨궈줄 때 지르크지가 이 선으로 내려오면서 이 공을 좀 받고 벤 데이비스를 끌고 나와요. 벤 데이비스가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포로가 그 공간을 메우겠다고 안쪽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수비 라인이 좀 많이 어그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17번 가르나초에게 이제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도 슈팅 기회가 나오게 되고요. 가르나초가 이걸 날려먹긴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토트넘의 전진을 제한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쪽에 있는 선수가 센터백을 끄집어내는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후반 9분에도 맨유는 지르크지가 이렇게 벤 데이비스를 끌어내고 호일룬이 오른쪽으로 붙어서 단소까지 이제 잡아 끌면서 뒷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움직임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가 이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날렸는데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막히긴 했고요. 이때와 달라진 건 토트넘이 로메로와 반더벤이 돌아왔다는 거고 맨유는 달롯과 지르크지가 이제 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적인 움직임들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아무래도 벤 데이비스 단수 조합과 비교를 했을 때 로메로하고 반더벤이 풀피스로 돌아온다고 하면 저렇게 끌려 나갔을 때 공간을 쉽게 허용을 하진 않겠죠. 아무튼 요 맞대결에서 보여준 두 팀의 주된 상대 공략법이 중요한 선수들의 이탈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손흥민이 복귀를 해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메디슨이 이탈했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메디슨이 이 선에서 주로 왼쪽에 치우치는 공격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2선과 3선을 해집으면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올 시즌에 급성장했던 이 베리발의 이런 어떤 횡적인 미드필드에서의 움직임이 상대를 좀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베리발이 빠지면서 이 역할을 대체할 선수에 대한 어떤 고심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맨유는 지르크지의 공백 분명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마드가 복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드 디알로가 이제 오른쪽 윙백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토트넘의 왼쪽 공격에 대한 견제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드 이 친구 썬더랜드에서 활약이 좋았었잖아요. 썬더랜드 이번에 14일 새벽에 2부에서 1부 올라오는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썬더랜드가 정말 극적으로 연장 끝날 때 극장골 넣어가지고 지금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아무튼 그 경기 보러 왔더라고요. 좀 많이 회복이 돼서 맨유한테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복귀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좀 해봤고 하지만 무엇보다 토트넘이 최근 유로파리그에서는
이 맨유하고 리그에서 만날 때와는 상당히 다른 전략으로 경기를 해왔다는 게 맨유 입장에서는 꽤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올 시즌에 그 프리미어 리그와는 다른 접근법을 최근에 택하고 있죠. 애슬레틱에서는 이거를 이제 섹시한 실용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뭐 이게 어디가 섹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무한 전진, 뭐 죽어도 공격, 요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어울렸던 엔지볼이 약간 다소 보수적이고 안전 위주의 이런 선택을 하는 걸로 유로파리그에서 좀 모습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뒤입니다. 공교롭게도 프랑크푸르트 원정 그리고 보데글림트와의 4강 1차전 2차전 이 세 경기에서 토트넘이 리그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차분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그에서는 노팅엄전에서 보여줬듯이 평소처럼 그 높은 라인 유지하고 스트라이커가 많이 내려와서 미들 경합에도 가세해 주면서 주된 공격은 양쪽 윙어와 홀백들의 전진을 통해서 뭐 하프스페이스가 됐던 사이드가 됐던 간에 이렇게 좀 시도를 했었는데, 유로파에서는 8강 2차전 프랑크푸르트 원정부터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한 이 경기부터 약간 후퇴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평균 위치가 하프라인 아래고요. 기존의 4-3-3에서 4-2-3-1의 어떤 뚜렷한 모양을 갖추면서 그 배치를 좀 바꾼 것도 눈에 띄고,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드 간의 간격도 많이 벌리면서 스트라이커가 앞쪽에서 수비를 붙들어주고 공을 기다리면서 연계해주는 이렇게 롱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보데글림트하고의 4강 1차전도 보시면은 심지어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엔지볼하고는 확연히 다른 배치입니다. 라인을 기꺼이 낮추고요. 왼쪽 측면 속공위주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리그하고는 상당히 좀 높이도 그렇고 어떤 패스의 방향이나 밀도도 그렇고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벤탄쿠르의 위치가 상당히 수비하고 밀착돼서 움직이는 게 리그 때와 좀 두드러지게 달라진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토트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더 메디슨의 이탈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슬레틱이 섹시한 실용주의라고 명명을 했던 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전략에서 메디슨이 굉장히 중요한 키플레이어였거든요. 손흥민이 그 세 경기 없기도 했습니다만 공격의 물꼬를 터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전담을 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결장하고 벤탄쿠르를 한껏 끌어내린 상황에서 또 셉세비가 폼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창의적인 플레이나 던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메디슨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좀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덕분에 라인을 내리면서도 공격 전개를 가능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팀에게는 보탬이 되는 부분이지만 메디슨의 부재는 좀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메디슨이 경기장 왼쪽을 주로 활용을 또 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굉장히 좀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즌 아웃인 거죠. 손흥민 우도기 또는 손흥민 스펜스 요 왼쪽 라인이 특히 맨유전에서도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 컵대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공격 루트로 이제 활용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메디슨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고요. 메디슨의 공백을 개인적으로는 셉세비가 메워주면 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경기도 중에 그 무릎 부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독이 됐습니다.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이 단순 타박상으로 들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14일에 수술대에 올랐고요. 무릎 수술을 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본인은 해맑게 웃으면서 회복 잘하겠다고 했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이라는 큰 시합을 앞두고 토트넘은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메디슨의 셉세비까지 창의적인 선수들 다 낮아버렸고요. 손흥민이 더 외롭게 느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셉세비 부재를 대비해서 오도베르도 그 경기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지만 오도베르가 만약에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은 그거는 좀 최악의 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로셀소가 있었다면 그 자리가 딱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토트넘에는 마땅한 선수가 좀 없어서 메디슨의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자, 이렇듯 현재 두 팀의 전력은 리그 순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동소이 부침개진입니다. 스쿼드의 체급은 맨유가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올 시즌 퍼포먼스 봤을 때 결국에 이 싸움은 얼마나 상태가 좋은 선발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느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 모두 수비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골이 결승전 치고는 좀 나올 수도 있다. 토트넘이 내려가는 축구를 유로파 리그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합에서 무실점을 노린다거나 실제로 무실점을 달성하거나 이러는 건 쉽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이 시합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토트넘 커리어를 매듭짓는 완성시키는 활약을 주장 한 장을 달고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너무도 기대가 되는 경기죠. 유로파리그 결승전.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